과연 양자 컴퓨터가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자기가 만들어오는 컴퓨터의 미래를 제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얘기랑 과학에 대한 얘기를 정말 끝까지 해보고 싶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여기는 시뮬레이션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마지막 보면서는 이게 이 전체를 흔드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자, 데브스 2부 왓챠에서 8부작으로 방영되고 있는, 올라와 있는 SF 드라마 데브스인데, 저희가 1부에서는 최대한 스포일러를 빼고 얘기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요. 네. 2부에서는 다들 보시고 오셨다는 전제하에 자유로운 스포일러 마음껏 스포일 해주시길 바라고. 네. 저희가 사실 일부 하면서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네. 아, 이걸 이렇게 물어볼 일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네. 1부에서 양자 컴퓨터를 마지막으로 얘기했으니까 2부에서도 그걸 다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스포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강력한 양자 컴퓨터의 그 컴퓨팅 파워가 여기서는 어디 쓰이냐 하면은 과거를 재구성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마어마한 계산을 하는 그 힘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부 때 라플라스의 악마 얘기를 사실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죠. 안 보고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네. 아 이게 왜 이 얘기를 하지? 이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과연 양자 컴퓨터가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정말 라플라스의 악마만큼이나 많은 변수들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하고 그걸 뭐 그런 목표도 심지어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이제 원리적인 문제인지 기술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원리적으로는 사실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그 방정식이 있으니까 네. 그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양자역학 자체가 이제 비결정론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된 형태로 뭔가를 다 알아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희생할 건지에 따라서는 그 정확도 내에서는 과거든 미래든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문제는 이제 그 예측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정확도로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느냐. 단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여기 네 사람의 위치만 알면 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뇌 안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뇌 안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가. 뭐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 데브스에 나오지만 결국은 원자 수준까지 가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상태를 전부 다 읽어서 그거를 다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돌리면은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원리적으로는 정말 그 똑같이만 복제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부정확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확성은 누적돼갈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주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어쨌든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말한 이런 엄청난 계산과 이런 뭐 자료 데이터를 다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드라마를 보시면 요만하더라고요, 장비가. 네, 그렇죠. 완전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예. 그걸로 될 리가 없어. 그걸로 될 리가 없는 게, 그러니까 아마 요만한 박스 안에다가 파리 한 마리도 못할 거예요. 파리도 얼마나 많은 원자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그 단순한 시스템, 그러니까 분자 몇 개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넣어서 그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부딪히고 반응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구글 작년 그 양자 컴퓨터가 올해 논문이 또 나왔어요. 3월인가 4월인가 사이언스에 낸 논문이 12비트 가지고 몇 가지 간단한 그 분자의 충돌 계산을 한 거예요. 반응 계산 같은 거 한 건데요. 화학에서는 그거를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퀀텀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원자들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쉽진 않지만 아마 첫 번째 양자역학이 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신약 개발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하지 않고도 원자 계산을 통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본다면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이 사람의 과거를 다시 재구성하고 이런 정도는 그 정도 하드웨어 가지고는 불가능할 거고요. 원리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술하는 방정식도 있고 하니까 되지만 뭐 그런 정도 스케일의 예측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 지금 인간이 시도하고 있는 거는 원자 뭐 한 몇백 개를 넣어두고 계산하는 것조차도 그걸 하자고 지금 이 전 세계의 모든 연구자들이 뭐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건데도 뭐 20년, 30년 내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거하고 지금 사람 하나하고는 완전 다른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자 몇 개랑 사람 정도의 이 스케일 크기는
우리 사람이랑 은하계 전체 은하단 뭐 이 정도 스케일 차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 드라마 초반에 나왔던 그 세르게이가 가져온 선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지금 그건 하고 있죠. 아, 그 정도. 그 정도는. 지금은 실제로 선충 정도, 그러니까 선충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단순한 생명체고 거기서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원자를 다 모델링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죠.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작동 원리는 단순하다는 가정하에 그걸 그대로 모사해서 상당히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은 내지는 거의 유사하게 행동하는 패턴들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만들었죠 이미. 네. 만들었고요. 그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이제 재현하는데 노이즈가 많이 끼잖아요, 실제로. 깔끔하게 안 보이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그 상황은 그대로 볼 수 있지만 영상이 제대로 안 보이는 정도로 한계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 자체의 원래 방식으로는 그 노이즈를 극복을 못 하는 건데 다른 방식으로 극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포레스트가 되게 화를 내고 이를 내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린든이 한 일이 뭐죠? 여기서 어떻게 이걸 제거를 한 거예요, 노이즈를? 이게 물리학자가 말씀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막. 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포레스트는 줄곧 결정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 뉴턴의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원자 수준까지 가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양자역학을 쓰고는 있는 건데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도 드브로이 봄 해석을 쓰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돼 있다는 그런 견지하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에버렛 S 가설을 썼다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썼다는 걸로 전 이해를 할 것 같은, 제가 느끼기에는 굳이 이거를 과학으로 억지로 백업해주자면은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결정론으로 즉 제대로 잘 안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적 측면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의 드브로이 봄 이론에서는 중첩을 넘어서서 뭐 얽힘 같은 거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넣어서 제대로 양자로 풀었을 때 더 잘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다 넣게 되면은 더 이제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한 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포레스트는 자기 딸과 아내를 잃은 아빠로서 그 사람들을 그 우주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딸의 딸이 그대로 그 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르지 않은 걸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야. 이 린든이 다른 세계를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다른 딸이 왔을까봐 뭐 이런 걸 걱정하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저는 좀 다르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 포레스트가 결정론에 집착하는 이유가 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결정론이라면 없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러는 것도 나오긴 하죠. 그 얘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결정돼 있던 것이 그냥 벌어진 거야.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더는 어떤 위안의 가장 근거였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통화하는 그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영상에서는 막 이렇게도 사고가 나고 이렇게도 사고가 나온 장면이 이렇게 어떻게든 될 일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이런 게 과학기술의 문제에다가도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하니까 연구조차도 그렇게 하지 마. 연구도 결정론적으로 해. 이렇게 했던 게 아닐까. 근데 실제로 양자역학은 결정론이 아니니까 그거를 풀어줘야지만 제대로 됐던 거죠. 이런 모순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실제로 그 세르게이를 죽이기 직전에 포레스트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정보를 갖다가 러시아에 팔려고 하는 거는 정해진 일이고 이런 결정론은 용서의 메시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죽이기 직전에 그렇게 말하고 결국은 죽이긴 하는데 결국은 뭐 우리 모든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결정론이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우리가 과거를 이제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과거를 재구성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린든이 했던 일은 뭔가 이 진짜 재구성이 아니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여러 상황 중에 하나를 그냥 그려내는, 또 미래도 보잖아요. 미래도 보고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인공들이. 그래서 뭐 릴리가 죽고 프레스트가 죽고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포인트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과 미래를 미리 보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뭐 같은 행위라고 봐야 될까요?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나 부전역학이나
그 기본 방정식에는 시간의 방향이 없어요. 어. 그래서 돌이 떨어지는 순간 사진을 탁 찍었으면 그 사진만 보고 이게 떨어지는 중에 찍은 건지 던져 올린 중에 찍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우주에는 시간의 방향이 근본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근본 방정식들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 데부스에서 만든 그 양자 컴퓨터가 과거로 가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미래로 가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예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2000년 후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양쪽 방향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고전역학은 결정론적이고 양자역학은 비결정론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양자역학으로 해도 결정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이제 좀 혼란이 지금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의 뜻은 고전역학에서 결정돼 있던 것들이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위치, 속도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다는 거지. 양자역학도 어떤 측면에서는 결정론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그 우리 직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파동 함수라는 게 결정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률을 줘요. 그러니까 확률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100만 번 해보면 5%의 확률로 여기 떨어져야 되면 반드시 5%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태가 기술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컴퓨터가 하는 거는 그 상태를 먼저 구성하고서 그거를 가지고 결정된 미래의 상태를 계산해내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얻어진 상태를 가지고 진짜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지? 예수는 어떤 얼굴이지? 이걸 알려면은 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하는 순간에는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나오니까 사실 그 드라마에서처럼 예수의 음성을 원하는 대로 다시 재구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결정론이어야 되고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렇게 구체적인 음성이나 구체적인 뭐 모습 같은 것들을 결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위치와 속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그 드라마에서는 그 결정론 문제를 막 뒤섞어 놓고 있어서 깨끗하게 그 물리학적으로 이건 양자역학이라 비결정론이라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막 되는 것처럼 됐다 안 되는 것 막 뒤섞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이게 마지막에 보면 사실은 이 포레스트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예측했던 것은 릴리가 포레스트한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총을 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떨어져서 둘 다 죽는 그런 상황을 계속 이제 예견을 하고 있었던 건데 실제로 거기서 총을 안 쏘는데 그렇습니다. 총을 안 쏘기 때문에 마치 예측이 잘못됐죠. 그 구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걸로 나오는데 근데 밖에서 있던 분이 다른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물리학자로 보시면서 이건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좀 결정론이 부정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에베렛 그 다세계 우주론이 여기에 결국 들어온 건가요? 뭐 아니면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난 게 된 건가요? 근데 이게 뭐 물리적으로 뭐 양자역학이나 다세계 해석 같은 걸로 이걸 설명하려면은 그전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야 되는데 근데 하필 그 순간에만 일어났고, 그러니까 과거까지도 잘 되던 기계가 불과 한 몇 분 후를 예측 못했다는 건데, 그 전까지는 한 며칠, 몇 달까지 잘 했잖아요. 한 몇 년까지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되게 이상하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거 깨끗하게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아마도 그 감독이 바랬던 거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독은. 그러니까 뭐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굉장히 오래된 그 이야기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토리는 사실 인간적 휴머니즘 이런 거를 좀 인간의 어떤 의미를 주려면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네, 맞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등장시켜서 그래서 아마 의지가 가장 이제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극단적 상황에서 그 컴퓨터가 예측하지 못할 그런 어떤 자유의지가 발휘돼서 그렇게 생겼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감독은. 사실 데부스가 그 라틴어로 유자를 V로 쓰잖아요. 그땐 유를 못 파서. 그래서 데우스가 신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원래는 그 데부스 개발팀의 네, 데부스인 네. 줄 알았더니 네, 이게 신의 느낌을 주는데 그 릴리라는 이름을 생각해보면 그 릴리스라는 여자 이름이 있잖아요. 이 맞다. 여자 이름이 뭐냐면 원래 처음에 이브나 하와를 만들기 전에 처음에 만든 여자 이름이거든요. 아담의 첫 여친. 아담의 첫 여친. 네. 네, 전 여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마귀 악마 개념으로 네, 쓰이는 근데
불복종의 일종의 상징 같은 여잔데,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쫓은 거죠. 그런 다음에 도저히 흙으로 만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게 이브다라는 게 성경의 설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릴리스의 후손들이 지금 말 안 듣는 여자들이 됐다. 약간 이게 지금 어떤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릴리스 어떤 뭐 이런 네. 상징이 되는데, 이 릴리가 결국은 이제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신의 의지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제 뭔가를 이렇게 그 종교적인 어떤 뭐 그 메시지 같은 걸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 여자를 주인공으로 쓴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저도 아닌가? 복종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서는 그걸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그 포레스트도 미리 총을 쏴서 얘를 자기를 죽이러 온 거잖아, 릴리가. 그럼 그 전에 막을 수도 있고 딴 데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오는 컴퓨터의 미래를 자기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결정론에 나오는 중요한 모순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결정됐다는 걸 본인이 믿어버리면 그게 나한테 손해가 오는데도 그냥 그걸 따라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릴리는 그걸 보고도 사실 안 따르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릴리라는 또 캐릭터 이름도 그런 뜻이라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게 정말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벗어나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미친 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믿은 나머지 그래 이제는 저렇게 해야지, 그래 이제는 해야지, 왜 안 죽지, 내가 죽여야지, 이런 식으로 모두가 그걸 따라가고 싶던 것이 아닐까? 그런 단순한 어떤 그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상황을 벗어난 게 릴리일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상징하는 대사를 마지막에 포레스트가 실제 포레스트는 아니고 시뮬레이션인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네. 야, 너는 이게 잘하더라. 너 혼자 결정 잘하더라. 최고야.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픽션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저는 뭐 나름 픽션을 쓰는 입장에서 이 엔딩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예측 가능한 방향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다른 결론을 끌어낸다. 인간의 의지로 뭐 이런 형태로 보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아니면은 허무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느낌은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다른 레이어가 또 보일 수 있다. 즉 어떤 광신의 상태라든가 모두가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광신 상태에서 잘못된 것을 그냥 추정하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 알고 있는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측면에서 그 에이미 아담스 나오는 컨택트라는 영화가 또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야심이 큰 영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종교에 대한 얘기랑 과학에 대한 얘기를 정말 끝까지 해보고 싶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컴퓨터가 신을 대신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과학자는 그걸 약간 비정상적인 도취의 상태라고 생각하는구나. 약간 지금 그걸 제가 느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그래서 결국은 포레스트가 도착한 데가 그 새로운 그 데브스 시스템 안에 있는 세상이잖아요. 네. 매트릭스 세계 같은 거죠. 네, 일종의. 근데 그 세상은 어떤 데냐면 이 사람들한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말하자면 포레스트가 천국이다, 혹은 기독교의 천국이다라고 보고 있었던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체크 포인트로 돌아간 거잖아요. 게임으로 따지면. 네, 일종의 그런 그죠? 거죠. 네. 전 이미 그 마지막 장면 보면서는 네. 이 영화 자체도 사실 가상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릴리가 선택을 하는 순간까지만 그렇죠. 데이터가 보여지고 그 이후는 안 보여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다 보니 한 영화상에선 그걸 그냥 자유의지가 발휘됐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는 안 보인 거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드라마에 나온 이 상황이 사실은 이미 하나의 가상의 세계인데 그 세계는 그 시간까지 이제 설정이 돼 있었던 거를 그 안에서 만들어진 또 컴퓨터가 또 미래를 예상하다 보니 자신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넘어가는 데까지는 예측 못할 거라서 막힌 거라고 해석할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있지 않을까? 마지막 보면서는 이게 이 전체를 흔드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내가 죽어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살아남았는데도 출근을 해야 되고 지금 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도 마음대로 살고 있고 이게 천국으로 참- 가지 않고 네. 일상이 돌아왔어. 이게 무슨 천국이야. 내가 출근을 다시 해야 되는 삶이. 아, 그러네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확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여기는 시뮬레이션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의문을 그런 던지게 생각, 되는 것이고. 그게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출근을 해야 네. 되는 거 보니까 천국은 아닌 게 확실한데. 천국도 시뮬한다니까. 아, 그렇다고 했죠. 그 개발자가 좀 악취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그 질문을 경우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요즘은 상당히 뭐 진지하게 다뤄져서 그 뭐 옥스퍼드의 닉 보스트럼 같은 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식의 주장까지도 하고 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같은 데서 50% 확률이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또 기사로 나왔어요. 그 글을 쓰신 분이 뭐 어떤 취지로 그런 글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그것이 있을까요? 있다고 주장하려면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죠. 그래야 과학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양자역학색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그런 증거야?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 블랙홀 안에 있다는 사람도 있죠. 아, 네,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뭐 치트키 같은 게 있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왜 우리는 스파게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가면 못 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는 네. 가면 외부로 가는데. 뭐,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물리학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되는 이론 중에 하나죠. 네. 양자 해석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정보 우주 이론이거든요. 네. 인포메이션, 뭐 이런 거. 인포메이션 유니버스라고. 그러니까 우주를 그냥 정보로 보는 건데 이제 거기에 유명한 그 구호가 it from bit라 그래서 존재는 비트로부터 정보로부터 왔다. 이런 게 이제 그 유명한 구호고요. 그래서 이 정보 우주 이론이 나온 이유는 그 우주를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면은 양자역학으로 이해하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여기 뭐 동시에 살아있네, 죽었네, 뭐가 뭐 거리를 두고서 얽혀 있고, 뭐 하여튼 하나같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데이터나 정보라고 생각하면 그럼 굉장히 모든 게 지워질 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양자역학에서 이게 복잡한 중첩 상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 양자역학은 결국 측정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지 않고 오로지 측정을 통해서만 정해지거든요. 그것이 고전역학과 다른 점이에요. 이것도 스무고개에 비유하기도 하죠. 스무고개라는 그런 우리 게임도 정해진 답을 놓고 질문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잖아요. 답이 바뀌진 않아요. 질문에 따라.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양자역학적인 스무고개 게임이면 질문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바뀌거든요. 그런 현상이 실제 일어나요. 양자역학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랑 스무고개 할 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은 네. 그게 우주의 모습인데 양자역학의 모습이니까 그런 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거는 우주는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상태만 제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상태라는 말 자체가 정보예요. 상태라는 용어나 확률이라는 것이 정보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이 뭐 위치와 에너지와 속도 이런 걸로 다뤄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양자역학을 하는데 그러면 뭔가 불확정성이 생기고 뭔가 이상하고 이러잖아요. 이걸 깨끗이 다 버리고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다룰 때 하는 그 방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실제한 뭔가 질량이 있다거나 전자가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이것은 컴퓨터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예스와 노로 받는 이런 관계로만 생각하면 그럼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주는 사실은 우리 눈에는 실체가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거는 오히려 허상이고 이거는 그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내부는 그냥 정보들로 운영되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는 또 모르는 거 아직 몰라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냥 거대한 컴퓨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건지 모르지만 이데아요. 네, 전형적인 그 정보 처리의 과정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왕 허상이면 좀 더 좋은 그런데 허상이면 좋겠는데. 전 별로 안 좋아하는 이론이라 네, 왜냐하면 네. 이것도 역시 실험 증거는 없고 그렇죠. 이게 우주의 모습이라면 빅뱅이 왜 있었어? 뭐 이런 거 하나 다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정통 우주론들은 수많은 실험적 증거들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시 어떤 이유는 있으나 그 이유만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이론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어쨌든 이런 것도 심각한 물리학자들이 고민한 그 가능한 해석 가운데 하나예요. 정보 우주 이론. 약간 딴 얘기로 넘어가서 아까 하던 얘기이긴 하지만 그 의식이 컴퓨터로 옮겨가서 계속 산다. 뭐 이런 게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과학적이나 철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대로 그 정보화해서 복사해가지고 컴퓨터로 넘겼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살게 되었다라고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게 나냐는 거잖아요. 혹은 내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내 걸 다 복사해 가서 컴퓨터 안에서 재구성을 했다면 나는 여기 그냥 있는데 저게 나다라고 말하는 건 제3자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 실리콘 기반으로 된 반도체 메모리 이런 데다 저를 이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내 뇌가 갖고 있는 거 뭐 최대한 뭐 똑같이 모사를 하고 뭐 모델링하고 하겠지만 어떻게든 빼먹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그 부분이 결국은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고 할지라도 많은 과학자들의 생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의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마음과 몸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오래된 경향이죠. 아마도 데카르트까지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죠, 사실은. 아주 오래됐죠. 근대 철학에서는 뭐 데카르트를 주로 많이 얘기하지만 이원론으로. 근데 지금 깨닫고 있는 거는 뇌과학에서 몸과 마음이 잘 분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안토니오 디마지오 같은 뇌과학자는 마음은 몸의 하인이다 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뇌만 신경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장기간에 여기 위장 이런 데 무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움직이려면 복잡한 운동을 그러다 보니 지금도 여전히 뇌만큼이나 많은 세포가 여기 있지만 뇌세포 얘네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얘네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신호는 보내요.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알려줘요. 지금 여기 어떻다 그 우리 몸 각 부분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호의 총합이 우리의 기분이라는 게 현재 우리 이론이거든요. 가장 최근의 이론이.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확률이 커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내 주변은 왜 다 이렇고 막 짜증이 나다가 밥 먹으면 다시 기분 좋아지고 다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경험 누구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마지오의 주장은 뇌를 드러내서 네. 어딘가에 가둬놓고 뇌로 들어가는 입력을 만들어서 컴퓨터 연결하고 하면은 그 뇌가 나일까? 그게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를 드러내도.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뇌의 정보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이걸 컴퓨터에 넣으면 나일까? 이건 더더군다나 아닐 거라는 거죠. 한 가지 또 얘기를 한번 꺼내보자면 유기체적으로 저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저희 정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그럼 그것은 나인가? 내 입장에서는 얘를 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얘고 나는 나거든. 내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주관성 문제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의식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는 것을 뇌로 국한해서만 보더라도 만약 지금 현재 내 몸에 있는 모든 이 뇌 신경망의 이 결합 세기를 그대로 구성한 뇌가 있다면 그건 사실 뇌로만 봤을 때는 나랑 같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 방법은 없어요. 설사 정말 지금 나를 분자 수준까지 똑같이 복제를 하나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걔가 뭘 볼지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저 존재를 나라고 얘기하는 나 거는 아니죠. 아닌 왜냐하면 거잖아요, 그죠? 바늘로 찌르면 나는 안 아프지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헷갈리는 경우가 SF 중에서도 굉장히 많다는 진짜요? 거거든요. 일단 내 몸 바깥에 있는데 나라고 생각할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뭐 컴퓨터로 업로드를 하던 이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로 컴퓨터에 업로드를 하든 어쩌든 간에 나는 죽은 거지.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 복제된 상태의 의식이 다시 뭐 들어가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던 상태는 시청자인 우리가 볼 때만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복제된 존재는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 두 번째 기회를 갖지는 않은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생물학적인 인간이 주인공한테는. 그런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붙잡고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시청자 거예요. 입장에서는 그 두 번째 기회인데 그냥 본인 입장에서는 비명형사한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객관성, 주관성과 그 의식의 주체 문제가 계속 혼동을 일으키는 건데 아까 굉장히 명확관화한 것처럼 느끼셨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죽었는데 나도 아닌 내 복제품이 두 번째 기회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걸. 그렇죠. 시청자가 보기엔 똑같은 네, 문제지만 네. 본인은 뭐 그냥 끝난 거. 근데 복제품이 만약에 내 기억을 다 갖고 다 있다면은 갖고 있는데요? 다 갖고 있다면은 나는 죽었거든요, 분명. 그냥 죽었죠. 근데 죽은 순간 뭐 잠을 든 것처럼 갑자기 세상이 꺼져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아무도 죽어보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 꺼졌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죽은 게 맞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내 기억을 다 갖고서 다시 작동이 시작된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뭔가가 영속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인가. 그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나는 살아야지. 끝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걸 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왜 내 복제품 좋은 일을 시켜야 되나?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앞부분에 계속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그거잖아요. 우리 그 죄의식, 죄책감, 결정론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상한 질문 같지만 물리학자가 볼 때 이 결정론적인 세계관이나 뭐 자유의지적인 세계관이 이제 스스로 현실에서 오락가락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오락가락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의 어떤 뭐 실수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힘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런 거 많이 고민 안 해요. 당장 하루하루 목사님 바쁜지 누가 이런 거 고민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문제인데 결국은 네. 그렇죠? 자유의지 사실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생각보다 관계가 미묘해서 결정돼 있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결정론이 아니어도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다 그걸 뒷받침하는 논리가 다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론도 있고요. 근데 어느 것도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자유의지에 대한 입장이 이런 건데 자유의지는 잘 정의가 안 되는 용어인 것 같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수많은 그런 용어들이 많잖아요. 네. 아름다움이 뭐죠? 아름다움.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정의가 잘 된다고 믿었던 게 오히려 오류가 아닐까. 존재하지 않으나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만 줬던 거죠. 사실 물리학자들은 심지어 지금은 시간 같은 것도 이게 존재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유의지 같은 거는 기계가 본인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할 때 네. 인공지능인데 나 자유의지가 있어 막 이렇게 주장할 때 무슨 소리야 너 없어 그걸 내가 증명할 수 있나? 전 없다고 봐요. 자유의지가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면 테스트를 통해서 너 있어 없어 하고 결정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없는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고민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 막 미생물이나 아니면 뭐 예쁜 꼬마 선충 이런 것도 그 천적은 피하고 먹이를 따라가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마치 자유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단순한 어떤 생명체들도.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리학 실험도 있잖아요. 네.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인간의 착각 같은 상황들. 사람도 거기서 낫다고 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실험으로도 보이기가 힘들어요. 자유의 존재 여부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실험을 기각은 못하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 중이죠.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를 기각할 수 있는 부등식이 있나? 이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그래서 이 자유의지 문제도 지금 이걸 잘 지금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요. 저도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자유의지를 좀 더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요 컨텍스트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우리 같이 그냥 한번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데우스가 이제 라틴어 데우스 신에서 나온 그 사실 그런 말 자체가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예, 이제 그래서 포레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설명을 해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 존재다. 근데 뭐 정말 운 좋게 혹은 어떤 계기로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시스템을 혹은 그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을 창조주 신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혹은 해야 될까요? 자, 신을 정의해 주세요. 창조주, 다시 말한다. 창조주가 신이라고요? 우주를 만든 존재. 그러면 지금 정의상 신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에게 합당한 존경과 경의와 복종을 하는 게 그건 다른 맞나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문제다. 근데 그럼 이런 그 물리학자분들은 되게 그 창조주에게 되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컴퓨팅 파워일 텐데 일종의 컴퓨팅 파워일 텐데 그걸 되게 낭비하고 계시잖아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연구를 하면서. 아니고 네. 그러니까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대개의 종교에서 신은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네. 모든 거를 다 지원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창조주가 있고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있다면은 과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창조주가 원해서. 근데 막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막 그 어떤 개발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또, 개발자라면 또 뭐든지 전쟁 났어 이러면서 고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바깥 세계에서는 전지전능하지 않겠지만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정말 코딩을 다시 하면 그렇죠. 되고 예, 뭐 그럴 그런 수도 힘을 갖고 있겠죠. 있으니까. 그게 전지전능이겠죠. 그러면 과학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창조주 막 그 위에서 깨지고 와가지고 막 그럼 이런 건 있잖아요. 근데 얘네 너네 키우면서 이 내가 산다.
코딩돼 있는 세계의 알고리즘을 파악해내는 것은 과학의 존재 의미가 될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F는 MA가 알고리즘이죠. 그 소스 코드를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저희가 써요, 실제로. 그런 이제 우주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알아내는 게 물리학이다. 이런 비유도 실제로 제가 쓰고요. 그다음에 마치 그 컴퓨터 안에서 픽셀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이 시공간에 우리의 어떤 이 움직임을 제가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쓰는 이유가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진짜 그런 건지는 알 방법은 없고 아직은 그렇고요. 이 데브스 시스템도 보니까 파이썬 쓰던데. 파이썬이었나요?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잘 보면 파이썬 같이 보여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데브스에 대해서 참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 뭐 여러 가지 흐름의 얘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로 제대로 얘기한다면은 정말 긴 시간을 각각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양하고 심오한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드라마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해설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긴 한데, 드라마 자체는 예,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이기도 해서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나 뭐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이걸 2부를 보고 계시다면 정말 충격이네요. 우주가 파이썬으로 쓰여 있다니. 예전에 그 C라고 들었는데 이제 파이썬으로 바뀌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파이썬으로 쓰여져 있죠. 네, 파이썬을 배우자. 그리고 진짜 파이썬을 배우자. 진짜 좀 트렌디하고 진짜 막 그 보는 맛이 있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렇습니다. 영상도 굉장히 멋있고 우아하고 음악도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 저한테 소리. 섭외가 처음 왔을 때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이거 못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링크가 있길래 한 편만 보자 했다가 다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하겠다고. 멈추기 힘들었어요. 네, 진짜.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시간 없는 분들은 이제 일정을 비워놓고 보시기를. 네, 맞아요. 예, 네. 바쁠 때 보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네, 납니다. 보면 볼수록 더 재밌어지고 더 궁금해지는 그런 드라마고. 그리고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뭐지? 파토님이 감동해서 오셔서 한국 남자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여기 맞다. 그 전남친인데 제이미, 맞아. 릴리의 전남친으로 나오는 제이미가 저 보면서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한마디 한국말 대사를 해요. 연락할게요. 네, 연락할게. 아버지한테 영어로 네. 말하다가 전화로 엄마인지 아빠인지한테. 아버지였을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전화로 영어를 한참 말하다 마지막에 연락할게요가 끝냈는데 한국 사람 맞구나. 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옛날엔 어떤 이미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좀 멋있게 나옵니다. 제이미가. 그렇죠. 현남친보다 전남친이 더 많이 나오죠. 사실 뭐 현남친은 너무 일찍 죽어버려서 드라마 네. 속에서는 그런 것도 그런 포인트도 한국 남자가 나름 멋있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 그런 그렇죠. 포인트도 아주 한번 다정하고 그런 예. 이미지로 나오는데 그리고 생각하세요? 뭐 다 보셨다는 전제지만은 그 손을 그렇게 고문을 당해서 다쳤는데 고문당하고도 계속 자기 역할을 하고 고문당하고도 그걸 그 릴리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뭐 너 데리고 나오다 다쳤어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멋있는 역할을 좀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 데우스 얘기 1부와 2부에 거쳐 해봤고요. 이렇게 SF 작품들 요즘 재밌는 거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왓챠에도 데브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또 SF적인 작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데브스 보신 분들도 저희 이 방송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안 보신 분들은 특히 꼭 한번 보시면서 저희와 비슷한 또 생각도 해보시고 혹은 뭐 다른 식의 생각도 해보시면서 뭔가 좀 자극을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꼭 저 왓챠 가서 보세요. 저희 이거 의뢰받고 하는 건데 뭐 이것만 봐도 된다라는 이미 다 얘기에서 가입하셨겠죠? 예, 뭐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네. 저희는 김상욱 교수님 모시고 굉장히 또 심오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여기서 저희 데브스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